내 아들 등골 빼먹은 거 다 내놔. 그리고 며느리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마른 소리가 가게 안에 울리고 카운터 위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손님들이 얼어붙은 그 자리에서 52세 강정희 씨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머님. 몽땅 드릴게요. 시누이한테 빌려준 3억 3년간 한 푼도 안 돌아왔습니다. 대출이자만 2천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는 동안 시누이는 호텔 뷔페를 다니고 제주도 여행을 가고 새 차를 뽑았어요. 돈 갚으라고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사실 확인도 없이 며느리의 가게로 달려온 겁니다. 30년간 용돈 보내고 한우 사들고 보증금까지 보태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며느리. 그 며느리가 뺨을 맞은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정희 씨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강정희입니다.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서 15평짜리 반찬가게 정인의 밑반찬을 운영하고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시작해서 30년 만에 겨우 얻은 가게인데 시누이한테 빌려준 3억 때문에 3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대출이자를 갚으며 살았습니다. 돈 갚으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점심시간에 가게로 찾아와 손님들 앞에서 제 뺨을 때렸어요.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고에서 차용증을 꺼내 가방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30년간 참기만 했던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을 뒤집어 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칼을 쥐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태수가 새벽 배송 나가는 거죠. 나간다. 태수가 운동화 끈을 묶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응, 조심해. 저는 당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기도 외곽 소도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15평짜리 제 반찬가게 정인의 밑반찬. 포장마차에서 시작해서 30년 만에 겨우 얻은 전부예요. 보증금 5천에 권리금 3천, 합치면 8천만 원. 이게 우리 부부의 인생 전 재산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늘 같은 계산이 돌아갔어요. 시어머니 용돈 60만 원, 대출이자 127만 원, 친정엄마한테 갚아야 할 돈 50만 원. 거기에 월세, 재료비 빼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돈은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 계산이 3년째 똑같은 이유요? 시누이 박미정한테 빌려준 3억이 단 한 푼도 안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나 3억만 빌려줘. 기철이랑 의류 도매 시작하는데 딱 6개월이면 갚을게. 미정이 태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식탁 건너편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그랬더니 그날 밤 시어머니 윤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야, 미정이 사업 안 되면 진짜 죽는다. 오빠면서 동생 하나 못 도와주면 그게 사람이야? 태수가 전화기를 붙들고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었죠. 결국 가게 담보대출 1억 5천, 부부 공동 적금 해지 8천, 나머지는 제 친정엄마한테까지 손을 벌려서 3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태수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빌려줄 거면 차용증은 반드시 써. 이건 양보 못해. 미정이 마지못해 펜을 들었습니다. 변제 기한 6개월 무이자 조건. 미정이 직접 쓴 글씨, 직접 찍은 도장이 그 종이 위에 남았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미정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면 읽고도 답이 없었어요. 태수가 전화하면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오빠, 지금 너무 어려워. 조금만 더. 그러면 어김없이 시어머니한테서 태수 전화가 울렸어요. 네 동생 죽게 생겼는데 돈 그 소리밖에 모르냐, 쪽팔리게. 이게 1년, 2년, 3년을 똑같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매달 60만 원 용돈을 보내면 돌아오는 말은 이거였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100만 원씩 보내던데 너는 가게 한다면서 이것밖에 안 되니? 명절에 한우 세트 싸들고 가면요. 고기가 이게 뭐냐? 등급이 뭐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에 제가 2천만 원을 보탰을 때 저는 태수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어머니 이사하실 때 돌려받아야 해. 태수가 시어머니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정희가 보증금 2천만 원 보태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사하실 때 돌려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미정이 명절에 과일 세트 하나 택배로 보내면요. 우리 미정이는 살림의 사업에 바쁜데도 이렇게 챙겨. 역시 내 딸이야. 저는 새벽에 싸온 갈비찜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고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이 집안에 쏟아부은 것들 머릿속에 빼곡했지만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단골 김 여사가 반찬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어제 백화점에서 신우이분 봤어요. 남편분이랑 쇼핑하시던데 되게 비싼 코트 사시더라.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네. 김 여사가 나간 뒤 카운터 밑에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정이 딸 수빈이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3개월 전 호텔 뷔페 가족사진, 제주도 리조트 수영장 인증샷, 새 SUV 앞에서 엄지치 켜든 미정이와 기철이 사진. 저는 한 장 한 장 캡처하면서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새벽에 태수가 배송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식탁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정 아가씨네 여행 다니고 차도 바꿨어. 우리 돈 갚을 생각이 없는 거야. 태수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미정이야. 좀 더 기다려보자. 내가 다시 얘기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어요. 다음날 새벽 가게에 나와서 반찬 준비를 하기 전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차용증을 꺼내서 핸드폰으로 앞뒤를 촬영하고 클라우드하고 USB에 각각 저장한 뒤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점심 장사를 마친 뒤에는 은행에 가서 3년간 이체 내역서를 전부 뽑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보낸 용돈, 보증금, 명절비, 병원비까지 한 줄 한 줄 프린트된 숫자를 보면서 아직 뭘 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숫자들을 내 눈으로 확인해둬야 한다는 느낌, 그게 자꾸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더 이상 태수를 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미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는 신호만 가고 끊어졌고 두 번째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미정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낮게 깔렸습니다. 미정 아가씨, 나 올케야. 3억 빌려간 지 3년이에요. 대출이자만 2천만 원 넘게 나갔어. 제발 상환 계획이라도 알려줘.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올케, 나도 어려워. 사업이 아직 말꼬리를 흐리는 거예요.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봤어. 제주도 가고 차도 바꿨잖아.
나한테까지 거짓말하지 마.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3초, 5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뚝 끊겼어요. 저는 끊긴 전화기를 내려다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구나. 그날 저녁 미정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미정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올케가 나한테 전화해서 사기꾼이래. 돈 안 갚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했어. 엄마 나 무서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돈 갚으라고 한 것뿐입니다. 근데 시어머니 윤분이는 딸 말만 들었어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 전화가 울렸어요. 네 마누라가 미정이를 경찰에 넘긴다고 했다며 당장 그년 입 좀 막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수가 전화를 끊고 저한테 물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한테 다가와서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화나셨어. 미정이한테 좀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저는 수세미를 놓고 태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한 말 그대로야. 돈 갚으라고 한 것뿐이야. 사기꾼이라고 한 적도 경찰 얘기한 적도 없어. 태수가 고개를 극적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지. 미정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빚진 사람이 자존심 걱정을 받고 빌려준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 완전히 접어야겠다고요. 이틀 뒤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이 좋았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했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김치찌개 세트, 잡채, 어묵볶음. 반찬통을 진열대에 하나하나 올려놓고 카운터 위를 행주로 닦았어요. 점심시간이 시작되면서 가게가 바빠졌습니다. 단골 어르신 2분이 안쪽 테이블에서 김치찌개 세트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 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박 할머니였고 다른 한 분은 박 할머니 친구분이었습니다. 포장 손님 3분이 카운터 앞에 줄을 섰어요. 맨 앞 손님이 잡채 2인분하고 멸치볶음 하나 포장해 주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네 잠시만요 하며 포장 용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반찬 세트를 포장하면서 은지한테 말했어요. 은지야, 이번 테이블 물 좀 갖다 드려. 은지가 물컵 2개를 쟁반에 올리고 돌아서는데 그때 가게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윤분이가 서 있었어요. 산발머리에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카디건 단추가 하나 어긋나게 채워져 있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저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왜 오셨을까? 그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윤분이가 입을 열었어요. 강정이 이년아. 가게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은지는 물컵을 든 채 이번 테이블과 카운터 사이에서 얼어붙었어요. 안쪽 테이블에 박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포장을 기다리던 손님 3분도 뒤를 돌아봤어요. 윤분이가 카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실내화를 신은 발이 타일 바닥을 세게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네가 뭔데 우리 미정이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이야. 윤분이가 카운터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저와 한 발짝 거리였어요. 윤분이의 입에서 침이 튀었습니다.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살면서 빌려준 돈? 그거 내 아들이 번 돈이지 네 돈이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포장 비닐을 내려놓았어요. 카운터 앞에 줄 서 있던 손님 한 분이 슬쩍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손님 계세요. 집에서 말씀하시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분이의 오른손이 날아왔어요. 제 왼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마른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제 몸이 반 발짝 밀리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콩나물 무침 반찬통이 팔꿈치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깨지면서 콩나물이 타일 위에 흩어졌어요. 그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전체가 멈춘 것 같았어요. 안쪽 테이블에 박 할머니가 입을 손으로 가렸고 은지는 쟁반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숨도 못 쉬는 얼굴이었습니다. 포장을 기다리던 손님들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뺨을 감싸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왼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초, 2초, 3초. 귓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30년간 삼켜왔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용돈 보내면서 들었던 이것밖에 안 되니 한우 사들고 가면서 들었던 등급이 뭐냐? 보증금 보태면서 익십당했던 카카오톡, 미정이 과일 세트 하나에 역시 내 딸이야 하던 그 목소리. 전부 차올랐다가 전부 식어버렸어요.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워진 겁니다. 5초, 7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처음 듣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님. 몽땅 드릴게요. 윤분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된 거, 제가 보탠 거, 제가 대신 갚은 거, 전부 다요. 윤분이가 멈칫했어요. 제 목소리 톤이 예상과 달랐던 거죠. 울거나 빌거나 덤비는 게 아니라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근데 이미 흥분이 극에 달한 상태라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하지. 다 내놔. 윤분이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한번 내리치고 돌아섰어요.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울렸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쪽 테이블의 박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분한테 우리 가자라고 작게 말하고 식사를 마치지 않은 채 조용히 나갔어요. 포장을 기다리던 손님 한 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됐습니다. 그 손님도 나갔어요. 카운터 앞에 남아있던 손님 두 분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저와 은지만 남았어요. 바닥에는 콩나물이 흩어져 있었고 깨진 반찬통 조각이 카운터 아래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에 설치된 CCTV 녹화기를 봤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은지가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저한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은지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은 일찍 문 닫자. 저는 남아있는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금고를 열고 차용증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콩나물을 치울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왼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근데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30년간 켜져 있던 참을성이라는 스위치가 완전히 내려간 그런 감각만 남아 있었어요. 가게를 나서서 곧장 간 곳은 두 블록 떨어진 다세대 주택 1층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최진호 법률사무소, 이혼 채무 임대차 전문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10평 남짓한 사무실이에요. 상담비 5만 원짜리 동네 변호사였지만 저한테 필요한 건 화려한 로펌이 아니라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쳤어요. 차용증 사진, CCTV 영상이 담긴 USB, 3년간의 카카오톡 캡처본, 은행 이체, 내역서 프린트물. 최진호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차용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변제 기한 6개월, 자필 서명. 이거면 충분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는 확실해요. 최 변호사가 차용증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어 USB를 꽂았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에 뛰어들어오고 소리를 지르고 제 뺨을 때리는 장면. 최 변호사가 영상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폭행하고 업무방해 둘 다 됩니다. 영업 중에 가게에서 이 정도면 증거가 넘쳐요. 저는 이체 내역서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시어머니 임대 아파트 보증금에 제가 2천만 원 보탰어요.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 변호사가 이체 내역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건지 준 건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있으신가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낸 게 있어요. 나중에 이사하실 때 돌려주셔야 해요라고요. 최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으면 빌려준 거라는 근거가 됩니다. 반환 청구 가능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3건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우이 미정한테 3억 원 반환 내용 증명, 시어머니 폭행 및 업무방해 고소장 접수, 시어머니한테 보증금 2천만 원 반환 내용 증명. 최 변호사가 메모를 마치고 말했어요. 내용 증명은 이번 주 안에 발송하고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상담비를 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어요. 밥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배송을 마치고 들어와 부엌을 둘러봤어요. 밥은?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팔짱을 끼고 태수를 올려다봤어요. 당신 어머니가 오늘 가게에서 내 뺨 때렸어. 손님들 앞에서 CCTV에 다 찍혔어. 태수가 의자를 잡아당기며 앉았습니다. 미정 아가씨한테 내용 증명 보낼 거고 어머니는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어머니 보증금에서 내가 보탠 2천만 원도 돌려받을 거야. 태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엄마잖아. 가족끼리 고소를 해? 가족이면 뺨을 때려도 돼. 3억을 떼먹어도 돼. 좀 참으면 안 되냐?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데.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30년 참았어. 더 참을 거 없어. 태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알아둬. 가게 보증금, 대출, 전부 내 명이야. 내가 빼면 당신도 끝이야. 나는 어머니한테 몽땅 드린다고 했어.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된 건 내가 다 회수할 거야. 태수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입장은? 당신 입장? 당신은 30년간 입장이 없었어. 엄마 말하면 엄마 편, 미정이 말하면 미정이 편. 나한테만 참으라고 했지. 이번엔 나도 당신한테 안 물어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가 문 앞에 서서 한참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2통이 발송됐습니다. 하나는 미정한테 보내는 3억 원 반환 청구, 14일 안에 상환 계획 회신하라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보증금 2천만 원 반환 청구였어요. 같은 날 오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CCTV 영상 USB가 증거물로 제출됐습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와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나 때렸어. 미정 아가씨한테 빌려준 돈 갚으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어. 나 이제 법대로 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제야 정신 차렸다. 진작 그랬어야지. 시어머니한테 맞고도 참는 며느리가 어딨냐. 나는 네 편이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가게 마감을 도우러 왔어요. 평소와 달리 말없이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마감을 마친 뒤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나 CCTV 영상 좀 보자. 저는 USB에 복사해둔 영상을 건넸습니다. 태수가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 핸드폰으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가 가게에 뛰어들어오고 고함을 지르고 제 뺨을 때리는 장면. 태수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한참 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괜찮아,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하고 상황을 수습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면서 저는 말했어요. 나 내일부터 시어머니 용돈 안 보내. 명절 비용도 안 내. 당신이 보내고 싶으면 당신 아르바이트비에서 내. 태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사흘 뒤 미정이 집 우편함에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그걸 저는 나중에 태수를 통해 들었어요. 미정이 법률사무소라고 찍힌 발신인을 보고 봉투를 뜯다가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미정이 남편 기철한테 그 편지를 내밀었어요. 올케가 진짜 이러네. 내용 증명이야, 내용 증명. 기철이 편지를 훑어보고는 소파에 도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한테 얘기해서 막아. 그게 전부였대요. 같은 날 시어머니한테도 보증금 2천만 원 반환 청구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윤분이는 이 돈이 빠지면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모자라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윤분이가 곧바로 미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정희가 나한테도 돈 내놓으래. 이게 다 네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지경인 거야. 엄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올케한테 화낼 거지 왜 나한테 그래? 미정이 받아쳤어요. 모녀 사이에 처음으로 금이 간 거죠. 미정이 태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네 마누라 좀 말려. 엄마한테까지 이러면 어떡해. 태수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미정아, 돈 갚아라. 뭐라고? 3억 갚아? 아니면 나도 정희 편 들 수밖에 없어. 미정이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빠 미쳤어? 올케한테 세뇌당한 거야? 태수가 처음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CCTV 영상을 본 뒤 며칠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제가 30년간 이 집안에 쏟아부은 돈의 은행 명세서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다고요. 태수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미정이한테 전화했어. 돈 갚으라고 했어. 저는 카운터에서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늦었어. 당신이 미정 아가씨한테 뭐라 하든 내 소송은 내가 해. 태수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문제를 가족의 일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일로 바꿔놓은 뒤였어요. 고소장 접수 후 2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생전 경찰서 문턱 한 번 밟아본 적 없는 윤분이는 피의자 윤분이라는 글자를 보고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해요. 윤분이가 곧바로 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나 경찰서 오래. 올케년이 나를 신고했어.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태수가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경찰서 출석하셔야 한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저는 멸치를 볶던 국자를 내려놓고 태수를 봤어요. 가게에서 뺨 맞은 사람이 나야. 당신이 아니야. CCTV에 다 찍혀 있어. 어머니가 하신 일에 대한 결과야. 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용 증명 14일 회신 기한이 다가오는 동안 미정한테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어요. 저는 최 변호사한테 말해뒀습니다. 기한 넘기면 바로 소송 접수해 주세요. 14일이 지난 다음 날 최 변호사는 예고대로 3억 원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어요. 소장이 미정한테 전달됐는데 미정은 그제야 이게 엄포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깨달은 거죠. 미정이 기철한테 말했습니다. 변호사 구해야 해. 소장이 왔어. 기철이 TV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돌아봤어요. 무슨 돈으로? 우리가 변호사비가 어딨어? 미정은 결국 법원에 혼자 답변서를 써서 냈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가족 간 선의의 도움이었고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라고요. 근데 차용증에는 변제 기한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고 미정이 직접 서명까지 했잖아요. 받은 거라면 왜 갚겠다고 날짜까지 적었는지, 왜 차용증이라는 제목에 도장을 찍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윤분이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CCTV 영상을 모니터에 틀어 보여줬어요. 자기가 며느리 가게에 뛰어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뺨을 때리는 장면을 제3자의 시선으로 처음 본 거예요. 윤분이는 영상 속 자기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행 사실이 명백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시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수사관이 말했어요. 윤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합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합의는 피해자 의향이니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경찰서를 나온 윤분이가 태수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 어떡하니? 경찰서에서 전과 기록 남을 수 있다는데. 엄마가 잘못했다. 정희한테 좀 말해줘라. 태수가 전화기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희한테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나한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정이 돈도 갚게 하세요. 엄마가 미정이 편들어서 이 지경 된 거잖아요. 윤분이는 난생 처음 아들한테서 거절을 당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폭행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합의 요청을 거부한 상태였어요. 윤분이는 검찰 조사에도 출석해야 했는데 76세 노인이 난생 처음 검찰청 문을 밟는 거예요. 조사관이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므로 약식 기소 예정입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분이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며 물었대요. 벌금이요? 내가 전과자가 되는 겁니까? 조사관은 대답 대신 서류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윤분이가 태수한테, 미정한테 번갈아 전화를 했어요. 근데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어떡할 수가 없어. 정의가 안 한다는데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어. 태수가 그렇게 말했고 미정은 자기 소송 문제로 정신이 없어 어머니 전화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어요. 평생 시험이라는 자리 하나로 며느리 위에 군림했던 사람이 피의자라는 단어 앞에서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가게를 쉬지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린 뒤로 단골 세 분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점심 피크 시간에 은지가 테이블을 닦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이 좀 줄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시 채우면 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줄어든 매출만큼 대출이자 부담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태수와의 관계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 상태가 됐어요. 태수가 아침에 배송 나가고 저녁에 가게 마감을 도우러 왔지만 대화는 사무적인 것만 오갔습니다. 정희야, 밥 같이 먹자. 먹었어. 그게 전부였어요. 소송 접수 후 약 3개월이 지나서 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어요. 미정이 변호사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법정 복도에서 미정과 눈이 마주쳤는데 미정의 얼굴이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볼이 꺼지고 눈밑이 거먹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옳게, 제발 합의하자. 이러면 다 죽어. 저는 미정의 얼굴을 한번 보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하세요. 변론 기일에서 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차용증 원본, 이체 내역, 미정이 딸 수빈이 인터넷 사진 캡처까지. 최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증여라면 차용증 형식의 문서에 변제 기한을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차입 후에도 고액 소비를 지속한 정황이 있습니다. 미정이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첫 변론 기일이 끝난 뒤 저는 최 변호사한테 말했습니다. 판결 확정되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판결 확정 후에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하면 미정 씨 보험이나 차량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다 최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사모님, 혹시 미정 씨가 친구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옷 장사를 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태수를 통해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만약 자기 이름을 피해서 남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라면 그 매출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인이 미정 씨라는 걸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판결 확정 후에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미정이 저한테 전화해서 옳게 나도 어려워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어려우면서 몰래 장사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아있던 마지막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잡힌 사이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판은 잘 되고 있냐? 밥은 먹고 다니냐? 힘들면 엄마한테 와라. 괜찮아요, 엄마.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네가 빌려준 돈 천천히 갚아도 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도 미정은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내놓지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미정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미정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옳게, 나 진짜 이러다 죽어. 기철이가 이혼한다고 해. 제발. 저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아가씨, 나도 3년간 죽을 것 같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당근 썰면서 대출 이자 내면서 아가씨 호텔 뷔페 사진 보면서 근데 아무도 나한테 제발이라고 안 했어.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정이 복도 벤치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선고일 2주 전 시어머니 윤분이가 제 가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오전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윤분이의 모습은 그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를 빗어 넘기고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한 달 반 사이에 얼굴이 10년은 늙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올 만큼 볼살이 빠졌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가게 안을 둘러보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카운터 안에서 반찬 소분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국자로 무나물을 반찬통에 담는 동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분이가 문을 닫고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왔어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저와 사이에 카운터 유리 하나가 있었어요. 윤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희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손도 멈추지 않았어요. 반찬통에 무나물을 담는 국자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윤분이가 카운터 유리 위에 두 손을 올렸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날 내가 미쳤었다. 미정이 말만 듣고 확인도 안 하고. 윤분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서, 나 평생 그런 데 안 가봤는데. 거기서 영상 보니까. 윤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다 윤분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카운터 앞 가게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뼈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하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76세 노인이 차가운 타일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이 자리에서 제 뺨을 때리고 당연하지 다 내 나를 외치며 나갔던 사람이에요. 고소 취하해줘라. 합의하자. 윤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타일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제발 엄마가 잘못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덮고 행주에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카운터 너머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윤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뺨이 얼얼해요. 윤분이의 어깨 떨림이 멈췄습니다. 그날 손님 5분이 보고 계셨어요. 그분들 중 3분은 단골이었는데 그 뒤로 한 분도 안 오세요. 저는 카운터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어요. 한 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던 박 할머니예요. 그날 식사도 못 마치고 나가셨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그게 제 매출이고 제 삶이에요. 윤분이가 고개를 떨군 채 말하려 했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잘못. 합의요 안 합니다. 저는 윤분이의 말을 끊었어요. 윤분이의 고개가 번쩍 올라왔습니다. 눈에 물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제 가게에서 저를 때린 건 어머니 아들 며느리라서 참아줘야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폭행이에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윤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도 돌려주세요. 윤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을 모아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돈 빼면 나 지금 집에서 나가야 해. 그건 어머니 사정이에요. 제 돈은 제 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게 안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문 닫고 나가세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등 뒤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분이가 무릎을 짚고 혼자 일어나는 소리였어요.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용돈 보내고 명절마다 한우 사들고 보증금까지 보탰던 며느리가 문 닫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카디건 옷깃을 여미는 바스락 소리가 나고 가게 문이 열렸다가 닫히면서 문 위에 종이 한 번 울렸습니다. 저는 안쪽에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뺨이 얼얼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폭행 사건에 대한 약식 명령이 나왔어요. 벌금 100만 원 확정. 윤분이는 76세에 난생 처음 전과자가 됐습니다. 노인연금하고 태수가 간간히 보내주는 돈으로 근근히 사는 윤분이한테 벌금 100만 원도 큰 돈이었어요. 거기에 보증금 2천만 원 반환까지 진행 중이니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윤분이가 미정한테 전화했어요. 미정아, 엄마 갈 데가 없어. 너희 집에서 좀. 미정이 지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한숨을 먼저 내쉬고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 소송 중이야. 기철이가 이혼한다고 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엄마 어떡하니? 윤분이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때 가게에 안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올케가 고소 안 했으면 내 소송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다 엄마 때문이야. 미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3년간 방패로 써먹던 딸이 어머니한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돌아선 거예요. 자기가 올케한테 거짓말을 해서 어머니를 가게로 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엄마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분이가 태수한테 전화하면 태수가 받긴 했어요. 근데 예전처럼 엄마 말이 맞아라는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의가 결정한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만 반복됐어요. 윤분이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어디서도 손 내밀 곳이 없어진 거예요. 같은 시기에 미정인의 집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자 기철이 이혼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기철이 거실에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 오빠네 돈 안 갚으려고 3년을 질질 끈 거잖아. 미정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나도 갚고 싶었어. 근데 돈이 없잖아. 없어? 친구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옷 팔면서 그 돈은 어디 간 거야? 기철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미정을 가리켰습니다. 나한테도 숨긴 거잖아. 몰래 장사하면서 빚은 안 갚고 내 차도 판결 나면 압류당할 거 아니야. 미정이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쇼핑몰은 내 이름이 아니야. 압류 안 당해. 그 말이 지금 나한테 위로가 돼? 내 이름으로 된 차는 뺏기는데? 기철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혼하자. 더는 못 살겠다. 미정이 기철의 등 뒤로 따라갔어요. 지금 이혼하면 나 어떡해. 갈 데가 없어. 미정이 기철의 팔을 잡았지만 기철이 팔을 뿌리치며 돌아봤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나는 더 이상 당신 빚에 끌려다니기 싫어. 기철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미정은 현관 앞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미정은 더 이상 시어머니 뒤에 숨을 수도 오빠한테 기댈 수도 남편 곁에 있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3년간 가족끼리 뭘 그러냐로 모든 걸 막아왔던 방패가 하나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미정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 사방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면서 최 변호사의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당근을 썰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버무리면서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법이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소송 접수 후 약 8개월 만에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어요. 미정이 이번에도 변호사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미정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미정이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판결은 제 전면 승소였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지연이자 약 1,800만 원을 지급하라. 차용증의 변제 기한 기재와 미정이 자필 서명, 제 은행 이체 내역이 근거가 됐고 미정의 증여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미정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 앉은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3년간 조여왔던 가슴에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결 확정되면 바로 재산조에 들어갑니다. 미정 씨 명의 보험이랑 차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결이 확정된 뒤 최 변호사가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미정 명의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약 4천만 원, 기철 명의 SUV 차량 시가 약 2천만 원, 그리고 미정이 친구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옷 팔던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미정이 그 쇼핑몰 상품 사진을 자기 개인 계정에 올린 적이 있었고 배송 문의에 대한 카카오톡 답변이 미정의 개인 번호에서 나간 캡처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설명했어요. 친구 명의 쇼핑몰 건은 바로 압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주인이 미정 씨라는 걸 법원에서 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우선 확실한 재산부터 집행하고 쇼핑몰 건은 병행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다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갔어요. 미정명의 보험 해약 환급금 4천만 원이 압류됐고 기철명의 SUV 차량이 압류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미정의 소득에서 매달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압류가 걸렸어요. 기철이 터졌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차까지 빼앗긴 거니까요. 당신 오빠네 돈 안 갚으려고 3년을 거짓말한 거잖아. 내 차까지 뺏겼어. 이혼하자. 더는 못 살겠다. 기철이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지금 이혼하면 나 어떡해. 미정이 기철의 등 뒤에서 말했지만 기철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야. 기철의 이혼 소장이 가정법원에 접수됐어요. 미정은 전세집을 빼야 했습니다. 보증금에서 압류분을 제하고 남은 돈으로는 반지하 원룸 월세가 고작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옷을 팔던 쇼핑몰은 친구가 미정하고 관계를 끊으면서 사실상 문을 닫았고 미정은 동네 식당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압류분이 자동으로 빠져나가 제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시어머니 윤분이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 반환 판결까지 나오면서 지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맞출 수 없게 된 거예요.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하나였어요. 계약 갱신 때 보증금 못 맞추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윤분이는 시 외곽의 노인 임대주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대기 순번이 한참 남았고 당장은 더 작고 더 낡은 고시원급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윤분이가 마지막으로 미정한테 전화한 건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해 절박해졌을 때였습니다. 미정아, 엄마 갈 데가 없어. 너희 집에서 좀. 엄마, 나 지금 반지하야. 방 하나야. 이혼 절차 중이야. 나도 못 살겠어. 그럼 엄마 어떡하니? 엄마가 나 좀 도와줘. 윤분이가 전화기를 꽉 쥐고 소리쳤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돈을 안 갚으니까.
네가 올케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다 너 때문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하고 어머니가 서로한테 내 때문이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은 거예요. 3년간 며느리를 압박하기 위해 단단하게 묶여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동맹은 돈줄이 끊기고 법의 압력이 들어가자 안에서부터 갈라져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로 뒤집어진 겁니다. 저는 그 과정에 감정적으로 끼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한 건 3가지뿐입니다. 차용증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간 것, 고소장을 접수한 것, 합의를 거부한 것.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인의 반찬 가게에 새 단골이 2분 생겼어요. 시어머니 소동 이후 발길을 끊었던 옛 단골 중 한 분이 3달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 손님이 카운터에서 반찬을 고르다가 말했어요. 사장님, 그때 그 할머니 안 오시죠? 저 그날 깜짝 놀라서 한동안 발이 안 떨어졌는데. 저는 반찬을 포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안 오세요. 앞으로도 안 오실 거예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된 반찬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카운터를 닦으면서 이 한 문장을 말하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반지하 원룸에서 식당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매달 급여에서 압류분이 빠져나가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철과의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한때 호텔 뷔페와 백화점 쇼핑으로 채워졌던 미정의 일장은 새벽 출근과 기름 냄새 밴 앞치마로 바뀌었어요. 인터넷에는 더 이상 아무 사진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연락한 건 봄이 올 무렵이었어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올케, 급여 압류를 조금만 줄여줄 수 없을까? 월세 내고 나면 밥 먹을 돈이 없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정 아가씨, 저도 3년간 대출이자 내면서 밥 먹을 돈이 빠듯했어요. 압류 조건은 법원이 정한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뒤로 미정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윤분이는 노인 임대주택 대기 순번이 아직 안 돌아와서 시 외곽의 작은 고시원급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윤분이의 생활은 노인연금하고 태수가 격주로 가져다주는 생활비 봉투가 전부였어요. 태수가 찾아가면 윤분이는 더 이상 며느리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들이 가져온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문 앞까지 배웅했대요. 태수와의 관계도 정리됐습니다.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모든 경제적 구조를 재편했어요. 가게 명의와 통장은 전부 제 단독으로 가게 수익에서 태수한테 돌아가는 몫은 태수가 일한 만큼만으로 시댁 경조사비와 용도는 일체 중단하되 태수가 보내고 싶으면 본인 아르바이트비에서 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을 마치고 셔터를 내리는데 태수가 옆에 서서 말했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저는 셔터 자물쇠를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됐고 앞으로 나한테 참으라는 말만 안 하면 돼. 태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수는 격주로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저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규칙은 단순했어요. 시댁 일에 내 돈과 내 시간은 들어가지 않는다. 태수는 그 규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작은 메모지를 끼워 넣은 액자를 하나 걸었어요. 거기에는 내 돈은 내 돈, 남의 빚은 남의 빚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지가 액자를 보더니 물었어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가온이야. 은지가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가게 금고 안에는 차용증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법원의 승소 판결문 사본이 접혀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정은 반지하에서 매달 급여 압류를 당하며 살고 있었고, 기철은 이혼을 마무리하고 떠났으며, 윤분이는 고시원급 원룸에서 노인 임대주택 대기번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때 내 아들 등골 빼먹은 거 다 내놔라고 외치던 시어머니와 오빠 3억만이라고 웃던 시누이가 각각의 좁은 방에서 각각의 생활고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알람 없이 눈이 떠졌어요. 가게에 나와 불을 켜고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확실히 있었어요. 더 이상 삼키지 않는다는 것, 해야 할 말은 한다는 것, 줄 건 주되 뜯기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거울을 보면 거기에 뺨이 얼얼한 사람이 아니라 등이 펴진 사람이 서 있다는 것. 가게 앞을 지나는 봄바람이 문 위에 달린 작은 풍경을 울렸어요. 저는 무채를 썰다가 잠깐 고개를 들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어요? 저는 30년을 참았어요.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며느리가 한 발 물러서면 집안이 평화로운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저는 점점 작아졌고 상대방은 점점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빌려준 돈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 참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차용증 1장, CCTV 영상 하나,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이 쏟아부은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이제는 돌려받겠다고요. 여러분 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